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처의 누구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세요? 본인의 직함과 소속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주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은 강선우 후보자의 저런 모습을 보면 정치적으로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꼴랑 초선 의원, 이제 국회의원이 뭔지 알까 말까한 그 시점에 어떻게 대선배 장관을 앞에 두고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는가? 저런 분이 우리나라 여가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유 여가부 진짜 폐지된 게 맞았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를 하겠다고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명 강행하겠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와중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번에 모든 사람이 다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현저하게 보여가지고 뭐 이진숙이나 강선우나 제가 봤을 때는 막상막하 거의 뭐 똑같은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상적인 그러한 정부라고 하면 그 정도 되는 분은 장관, 일국의 장관 아니겠습니까? 국무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두 분 정도는 사실은 장관감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더 좋은 분으로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한 명만 살리고 한 명은 그냥 그 날리지 않을까 그 느낌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명행사, 친명행제 뭐 이런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그렇게 끈도 없고 그런 분이니까 그냥 그 낙마시키는데 큰 부담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는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행을 갖다 하나 보다 그래서 무리하지만 강행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폭로가 그 터지지 않았습니까? 좀 컸죠. 그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큰 게 그 왜 큰 거냐면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가부를 상대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을 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오늘 정도의 그 강선우 후보자가 그냥 그 내가 그 사퇴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데 그런데 본인이 버티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은 그 다시 재송부를 갖다가 그 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은 드는데 정말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을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런 느낌 듭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조국 전 장관이 똑같은 경우였잖아요. 일단은 임명을 강행하고 난 다음에 30일 좀 넘었었나요? 그러고 난 다음 40일 정도? 예, 네네. 그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자진 사퇴를 했었죠. 사실상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이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됐었는데 강선우 후보자 역시 그런 전철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전에 자진 사퇴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 강선우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상황을 봤을 때는 자진 사퇴로 갈 상황은 또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국 전 장관하고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조국과 강선우의 무게가 달라요.
조국은 그때 민정수석하고 그리고 거의 뭐 국정을 사실상 뒤에서 상당 부분 그 국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흔들리니까 정권이 흔들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국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한창 지나간 어느 정도 그 타이밍이 지나간 그런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선우 후보자가 뭐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기껏 재선밖에 안 되는,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무게감이 있고 비중이 있는 그런 의원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 그냥 낙마시키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이유를 저는 그냥 두 가지로 선회한다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한 70%는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반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를 지지한 사람들의 눈치를, 내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지금 그 지지층들한테 시그널을 보내줄 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그 끝까지 지지하고 나한테 헌신하면 내가 어떻게든 챙겨준다, 윤석열하고 난 다르다, 이런 그 메시지를 지지층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뭐 제 뇌피셜이지만 그게 첫 번째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에요. 지금 야당이 역대 이렇게 허약한 야당이 있었습니까? 의석수가 107석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7석밖에 안 되는 야당이 서로 지들끼리 뭐 그 쌈질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도자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뭐 누가 당대표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나도 안 들고, 뭐 누구 나온다 그러는데 그중에 국민들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민까지 생각할 거 없고 제 마음에 드는,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은 흐트러진 뭐 그 보수를, 그 국민의힘을 좀 추스를 수 있겠다라고 기대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해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야당을 우습게 보고, 그런데 오히려 참여연대, 민보협, 그 다음에 또 어디야 뭐 여성단체 이런 데선 막 들고 일어나는데, 그런 데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과 야당이 정식 국회에서 그 의석을 가진, 상당한 의석을 가진 야당이 정식으로 집중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데 이러한 지금 인사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 정권에, 이제 뭐 야당이 언제까지 이런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이 막 당선되고 그랬으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랬으니까 왠지 내가 그냥 지지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지금 이런 강선우의 기억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재명 그 정권에는 부담이 될 것 같다. 저는 그게 걱정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을 넘겼으니까 일단은 뭐 강선우 후보자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공은 강선우 후보자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상황을 보고요. 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 갑질 논란, 갑질 의혹, 이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꼬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그래서 꼬꼬무 갑선우 의혹, 이런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선우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에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가지고 갑질을 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하필이면 뭐 보수 정권 윤석열 정권 여가부 장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가부 장관이 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가관입니다. 가관. 이런 걸 보고 가관이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정 장관 전 장관이 이제 정영애 전 장관이죠. 정영애 장관님이 1955년생이에요. 이화여대 20년 선배라고 합니다. 23년. 23년 선배. 예, 정확히 23년 선배고 그 다음에 과는 틀렸어요. 학부에서는. 왜냐하면은 그 강선우 후보자는 영어교육학과 나왔고 그 다음에 정영애 전 장관은 사회학과를 나왔는데 대학원부터 전공이 같아져요.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가 영어교육학과 나와서 뭐 영어 선생님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결혼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하자마자 또 딸을 낳는데 그 딸이 약간 그 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좀 아프죠. 예, 장애가 약간 있었어요. 아프죠. 그래서 그런지 대학원을 이대 대학원을 가는데 그때 여성학, 가족학 이런 쪽으로 대학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영애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냐? 대한민국에서 여성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제1호 여성학 박사고 그 다음에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여가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진짜 그 강 후보자 같은 그 분이 보기에는 저보다 20년 선배면 저희 지도 교수님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하고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20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저만 해도 교수님 지나가시면 괜히 어려워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23년 차이가 나는 한국 여성학의 대부 같은 분이 지금 현직 여가부 장관으로 있는데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가 그 국회의원 됐어요. 언제 국회의원 됐습니까? 2016년? 2016년에 초선이 됐고 2020년, 예, 20년. 그러니까 2020년에 초선 의원 됐었어요. 1년 만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딱 1년 만에. 뭐 한 1년, 뭐 1년 만에 진짜 1년 2021년이나 그러면 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23년 선배한테 그것도 대학교 선배고 과 선배고 전공 선배고 그다음에 한국 여성학에 있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장관한테 협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보고 가관이다. 자, 볼만하다. 가관을 그 한글로 풀었으면 볼만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못 볼 걸 봤다.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예컨대 그 정 후보자가 그냥 여가부 장관이었어요. 강 그 후보자가 그 정 장관이 여가부 장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강 후보자가 차라리 여가부 장관이 아니고 무슨 환경부 장관이나 무슨 다른 부 장관이나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낫겠는데 아니 여가부 장관 상대로 여가부 장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물론 그때는 내가 여가부 장관이 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저는 기대했었을 것 같거든요. 왜 기대했었을 것 같은가? 그 강선우 후보자가 그 전공이 가족학이에요. 그 미국의 그 위스콘신 대학에서 가족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가족학으로 그 주립대학에서 그 교수 생활도 한 4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돌아와 가지고 성균관대에서 겸임 교수지만 어쨌든 여성학, 가족학 이런 거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국회의원 재선이 됐어. 그러니까 국회의원 초선일 때부터 그 제 친구도요. 국회의원 한 친구가 있는데 물론 이제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안 됐는데 걔가 정치적인 꿈을 옛날에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혁진아 내가 국회 한 두어 번 하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막 이렇게 꿈을 갖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재선도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그냥 그 뭐 꿈이 그냥 물거품이 됐는데 유정현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 그 국회의원 제 2번 했어요. 그 국회 한 번 더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전공이 그 여성학 가족학이니까 여가부 장관을 한 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광역단체장을 하든 뭐 원내대표를 하든 뭐 뭘 더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정도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여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차라리 여가부에 대해서 갑질을 할 때 다른 갑질을 하면 뭐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산을 깎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가부 예산이 뭐 얼마나 된다고? 여가부가 대한민국 그 행정부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은 부처가 여가부잖아요. 가장 불쌍한 부처죠. 그러면서 예산을 깎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느냐? 징벌적 예산 삭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벌받아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년 선배 보고 당신 나한테 뭐 이것저것 못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너 나한테 벌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에 와서 여가부 장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본인의 지역구에 관련된 일이긴 합니다. 그렇게 지금 실드를 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지역구 현안 챙기는 게 지역구 의원이 뭔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그 문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탓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하고 그 뒤에 상황들이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관련된 그 당시 2021년 상임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이어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 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선 그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관님.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같은 한 개 차이로 4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 아니, 한 개 차이로. 차이로 유지가 되는 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특정 권역에 감소하-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주는 거 아닙니까? 자, 벌써 저기서부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꼬투리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가부에서는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관련된 이대 목동병원에 갔더니 이대 서울병원에 갔더니 거기에 산부인과 의사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바라기 센터에 당연히 여러 구성 요소가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산부인과 의사 협조가 안 되니까 해바라기 센터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더니 꼬투리를 잡는 거죠. 아니 39개하고 40개하고는 한 개 차이니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뭐 유지가 되느냐, 한 개가 줄었다 이러면서 꼬투리를 잡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불만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러서 이제 예산을 깎습니다. 예산을 깎아요. 그 다음에 좀 보여주시죠. 어떻게 깎느냐? 딱 징벌적으로 깎습니다. 징벌적이라고 해서 자 보면요, 저기 깎아요. 좀 크게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30억을 깎습니다. 아니, 3억 5천만 원이 깎는데 이거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이게 기조실 예산이에요. 기조실 예산. 여가부의 기조실 예산인데 이게 기관 운영 기본 경비 2억 5,100만 원을 깎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기관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보면 비품 사고 그런 예산들이에요. 비품 사고 일반적으로 기본 경비를 깎아버립니다. 깎아버려요. 그리고는 불러가지고 까라면 까는 거지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많느냐 뭘 말이 많아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결국은 불러가지고 사과 받고 다시 예산은 복원을 시켜줬는데 세상의 갑질도 이런 갑질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저 기조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저게 깎이면요 장관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기사를 갖다가 봤는데 기조실 예산이 여가부 기조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였냐? 딱 4억이었어요. 4억. 4억에 30%를 깎으면 얼마입니까? 4, 32,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꼴랑 4억짜리 예약의 예산에서 1억 2천 깎으니까 2억 8천 남는 거예요. 아니 2억 5,100만 원 깎았어요. 2억 5천 100만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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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기조실 안에 무슨 총무과 같은 거 있고 막 다 그런단 말이에요. 징벌적 삭감이라고. 그러니까 기조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장관이 되면 이것저것 뭐 이렇게 써야 될 그러한 돈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건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누가 봐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영애 장관이 제 생각에는 강선우 의원의 이야기를 그냥 무시하고 안 들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영애 장관이 강서갑에 그 다음에 딱 봐도 23년 후배인데 예컨대 유 차장이 저한테 뭐 이것 좀 형님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쌩 까겠습니까? 아니죠.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영애 장관이 물어본 거예요. 어디다 물어봤느냐? 그 강서에 이대병원이 아주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대 서울병원. 그래가지고 같은 다 이대 동문들 아니겠습니까? 강선우도 그렇죠. 이대, 정영애도 이대, 이대 병원도 이대. 그러니까 이대 병원 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러이러한 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는데 이대 병원에서 요즘은요 의사들이 산부인과 안 가요. 안 가죠. 산부인과 요즘 애가 태어나지 않는데 산부인과 가가지고 뭐 손가락 쪽쪽 빱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 귀하다고요. 드라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우리 병원에도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해바라기 센터 같은 데다가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선배님 이랬겠죠. 왜냐하면 정영애 장관이 연세가 높은 분이니까 55년생이니까 그때 아마 병원장도 이대 후배 아니었을까 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강선우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뭔 말이 이렇게 많어? 하라면 해야지. 하라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서. 저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음. 지난번에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회에 나왔을 때 강선우 후보자가 아주 눈 똑바로 뜨면서 이상민 후보자를 막 가르쳤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나는 가족학 박사야. 미국에서 미국 박사고 교수까지 했어. 예. 그런데 당신 보니까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상민하고 강선우하고 몇 살 차이냐? 제가 봤을 때 학번으로만 따지면 14살 차이예요. 어. 이상민 장관이 14살 위인데 78년생 강선우가 이상민 보고 당신 가정교육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장관하면서 이러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단 말이죠. 오 마이 갓.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강선우 후보자의 저런 모습을 보면 강선우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무슨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대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진짜 지금도 아니고 벌써 한 4, 5년 전에 진짜 꼴랑 초선 의원 그다음에 한 1년차, 2년차 이제 국회의원이 뭔지 알까 말까한 그 시점에 어떻게 대선배 장관을 앞에 두고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는가? 저는 저런 분이 우리나라 여가부 장관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여가부 진짜 폐지되는 게 맞았겠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예산 심사 권한을 갑질 도구로 썼잖아요. 네네. 이게 보면 지금 이게 민주당 정권 때 민주당 여당 의원이 본인의 본인의 지역구 사안이긴 하지만 본인의 감정, 본인의 그런 그 감정을 가지고 건드린 거잖아요. 그걸 도구로 썼는데 사실 지난번에 계엄 때도 그랬지만 사실 민주당이 항상 이런 식으로 예산권을 쓰잖아요. 네. 본인들 예산권을 다 잘라버리고 다 그냥 팍팍팍 쳐버리면서 본인들이 무기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강선우 후보자가 예전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보면 예산 심사 권한을 갑질 도구로 그냥 확 사용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또 직접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러 오라고 또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러 와서 그 앞에 가가지고 조아리고 사과를 하도록 본인이 이렇게 직접 사과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과를 받고 그 예산을 또 본인이 또 깎은 그게 사과를 살려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게 부메랑이 돼서 지금 강선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얼마나 이게 모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기조실 예산으로 하면 1억 2천만 원, 그 다음에 전체 예산으로 보면 한 2억 얼마, 그 돈이 그 여가부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 장관이었으면 고민 무지하게 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뭐 내가 장관을 얼마나 한다고 내가 저기 그 23년 후배한테 가서 고개를 조아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쌩까고 그냥 예산 얼마 그냥 없는 채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한테 가서 그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 그거를 보고 여가부의 국실장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아주 그냥 자괴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을 못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여가부 장관이 차관하고 뭐 기조실장하고 불러가지고 차관님 기조실장님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은 아마 차관하고 기조실장이 머리 극적극적 긁다가 그래도 가서 그냥 쪽팔리더라도 사과하고 예산 받아 오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 모멸감을 느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감정의 앙금 같은 게 남아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그 반감 같은 게 남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영애 장관은 이대에서 사회학과로 학사, 석사, 박사였어요. 사회학 큰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범주 내에서 여성학으로 우리나라 1호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젊었을 때부터 여성 쪽 관련해가지고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커리어가 정점이 어디였느냐 여가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선우 후보자보다 여가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 생각에 10배 이상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 개인적인 감정은 내가 그 접어둘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모욕을 받았고 나를 모욕해준 그런 사람이 무슨 장관이 되거나 그런 거는 내가 참을 수 있어.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그 정 장관도 문재인 정권 사람이었으니까 어쨌든 정권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잘 돼야 되니까 괜히 흠집 내고 싶은 그런 생각 없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하더라도 난 참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건데 그런데 다른 장관은 몰라도 여가부 장관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여가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많이 생각을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서 여가부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화도 나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간신히 유지가 되는 이러한 여가부 장관에 강선우 같은 사람이 오면 그거는 여가부 자체의 위기가 또 다른 의미의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강선우 그 의원이 여가부 장관 되는 거는 다른 거 몰라도 그건 막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컸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80이에요. 80이 아니라 70이거든요. 정영애 장관이 나이가 55년생이더라고요. 그러면 70살 먹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위해서 여가부라고 하는 그 부처를 위해서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전직 장관으로서.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폭로가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상민 당시 장관한테 얘기했던 것을 좀 찾아봤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내용은 처음 들었는데 좀 제가 읽어보면서 약간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자, 이상민 장관 2022년 일입니다. 이것도 초선 의원인데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상민 당시 장관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갖고 태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운다.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에요. 장관님은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다.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말을 자르면서 장관님 뭐 이러면서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굉장히 영상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결위였습니다.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유차자 이렇게 읽는 거하고 네. 직접 그 강 의원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상민 장관 황당해하는 거하고 네. 좀 리얼하게 좀 리얼리티는 좀 떨어지네. 그렇죠. 저는 그 텍스트를 읽으니까 제가 강선우 후보자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한번 직접 보세요. 가관입니다. 가관이군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영애 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더 황당한 부분이 이런 황당한 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강선우 후보자를 그렇게 동지애로 뜨거운 동지애로 감싸고 있고 어떻게든 간에 장관을 만들어주고 싶고 그렇게 안타까운가 봐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마음을 알겠는데 왜 그렇게 뭐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안타까운지는 전 뭐 잘 저는 알겠는데 알겠어요? 예컨대 유 차장이 나한테 되게 잘하잖아. 그래서 뭐 음. 형님 하면서 그 다음에 사촌형 친구니까 네. 얼마나 저한테 잘하겠어요. 막 네. 혀같이 입에서 녹지 뭐. 근데 만약에 유 차장이 성격이 막 좀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기자들 막 그 뭐야 닭 잡듯이 막 쥐 잡듯이 막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쥐 잡히듯이 잡히는 후배들 입장에서는 유병수는 거의 뭐 악마 같은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돈 케어예요. 저는 유병수는 아주 착하고 귀엽고 뭐 귀엽진 않아도 나한테 무지하게 잘하는 또 아주 좋은 후배다. 밥 한 번 꼭 사주고 싶은 그런 후배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 강선우 의원은요 동료 의원들한테는 되게 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은 자기한테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했을 사람인데 자기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학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는가? 여가부 장관이면 장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여가부 장관도 예산 앞에 가서는 국회의원한테는 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강선우 후보자가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 이 시점에 있어서는 나는 갑인가 나는 을인가. 이재명 대표 앞에 가서는 나는 그 울트라 을이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그 다음에 정청래 선배 앞에 가서도 내가 을이지. 잘해야지. 그런데 여가부 장관 아마 정영애 장관한테도 제 생각에는요 학회 같은 데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엄청 잘했을 거예요. 학회 같은 모임에서 보면 교수님 뭐 그다음에 뭐 그러면서 그랬을 텐데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지역구도 갑이에요. 강서을이 아니고 강서갑. 강서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꼭 이게 있어야지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줘. 그런데 지금 예산 앞에 있어서는 장관이고 뭐고 간에 내가 더 갑 아닌가? 그러니까 저런 행동들이 쫙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면 일개 국회의원 그 갑질할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9명 인턴까지 해봤자 1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이렉트로 이제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근데 여가부는 많단 말이에요. 장관이 되면은 갑질을 훨씬 더 조직적으로 그 산하 기관도 있고요.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이 됐는데 자기 버릇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캐릭터가. 그런 상황에서 여가부 장관이 또 누구한테 갑질을 했다. 이러한 기사가 딱 나오고 이런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저런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둬야지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민주당의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 여기 뭐 이렇게 뭐 부대표 수석 부대표 이렇게 많아. 박상혁 여기 이분이 이 재선 의원인데 지역이 김포 을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원래는 안철수 캠프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들어갔는데 이제 재선 의원인데 김포 을 지역구인데 근데 이 원내수석 부대표잖아요. 재선이나 된 의원인데 이 정정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표현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게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글을 올리는 게 적절한지 정 전 장관께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상임위원과 장관 사이에 어떤 상황들이 오갔는지는 다 다양한데 저도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 전 장관에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쉴드를 칩니다. 이게 쉴드를 칠 일입니까 이렇게? 아니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는 동병상련.
이런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상혁 의원 같은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갑질을 하고도 지금 저렇게 장관 자리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저기 오면서 방송을 쭉 들었는데 민주당이 어떤 의원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진석 의원이요. 문진석 네, 의원이 그랜트 장군 얘기하면서 네. 알코올 중독 그랜트 장군을 기용을 해가지고 남북 전쟁을 승조에 이끈 링컨의 결단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거고 그 보좌관들은 국회 보좌관들은 다른 회사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문진석 의원 아닌가? 어쨌든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이 왜 그런 사람들은요? 아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원의 보좌관 갑질은 일반 직장 내 갑질과 다르다. 문진석 의원이 얘기. 국회의원과 같이 일하는 보좌관은 일반 직장인들과 다릅니까? 뭐 이 사람들은 무슨 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뭐 하냐면 산업이에요? 저런 이야기를 참.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느냐? 보좌관들이 할 수 있어요. 보좌관들이 우리는 일하는 게 다르다. 일반 회사처럼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국회의원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입법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이 신경이 날카로워하자고 막 하면은 그거 따라야 되고 뭐 그런 거 일정 정도 감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좌관 하다가 배지달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차라리 보좌관들이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회의원이 보좌관들 상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다. 아니 무슨 보좌진은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딱 잘라 공사 구분 어렵다. 보좌진은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요. 참나. 편집국장이 기자들한테 평기자들한테 야 우리가 뭐 일반 회사랑 같냐? 기자들은 까라면 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기자들이 나는 기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그 뭐 여러 가지 일반 회사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진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분도 지금 수석 부대표예요. 뭐니 수석 부대표가 많아. 다들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다 부대표야. 그러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가 다 이상하구만 여기는.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보좌진은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딱 잘라 공사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면 더 안 된다고요.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공사 구분이 어렵긴 뭘 어려워. 공사 구분을 더 해야 되지. 이런 정신. 참.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을 하나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되지도 않는 얘기들을 계속 갖다 묻힐 생각인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좌진들은 자기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지적 관계에 있는 보좌진들도 2,000명 가까이 될 텐데 이 보좌진들의 마음을 다 후벼 파면서까지 강선우 후보자 자기랑 친한 강선우 후보자 하나 장관 하나 만들겠다고 자기 2,000명에 가까운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의 마음을 다 후벼 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기에 쉽게 막을 수 있는 걸 자꾸 키우잖아요. 그렇죠. 윤 대통령도 예컨대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뭐 처음에 사과하면 될 걸 갖다가 사과를 안 했어. 그러다가 특검을 갖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계엄을 했어. 그러다가 이런 지경까지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간단하게 그냥 강선우 후보자 불러다가 뭐 이러이러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그 사퇴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뭐 정영애 장관에게 하듯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자꾸 키우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도 될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이야기 들었냐면은 SBS에서 뭐 갖고 있다며. 그것까지 그게 뭐 약간 폭발력이 있는 거라고 그런 뭐 이야기가 막 돌던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이진숙 날리고 강선우 살린다라고 했을 때 SBS에서 뭔가 터질래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어제 정영애 장관 이야기가 터졌는데 이거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에 계속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계속 그런 액션을 갖다 취하면 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왜 스스로에게 그렇게 자해 행위를 하나? 그런데 그 이유는요.
제가 봤더니 그 뭐 민주당 쪽에서도 그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대통령 지지율이 꺾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많이. 국민의힘 지지율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꺾이지 않기는 그 어젠가 뭐 새로 나온 여론조사 그 보니까 오늘 그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이후 이렇게 그냥 우상향하던 게 우상향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조금이지만 꺾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고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그 정도 꺾인 거는 뭐 지금 뭡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그거 뭐죠? 저기 그 15만 원, 20만 원 저기 풀리는 거 있잖아요. 저 오늘 봤는데. 그것도 있고 하면서 그거 얘기하더라고. 이번 주부터 그게 풀리기 때문에 네. 여론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번 주에 강선우 후보자 문제는 그렇게 그 부분을 덮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바르드서 방송하십니까? 점심 약속 있으십니까? 저희 오늘은 그 방송을 해야죠. 약속이 없으시군요. 네네. 네. 열심히 방송하십시오. 네. 네.